우리 때는 말이죠. 땅 사고 집 사두면 그게 곧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고 든든한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든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그 성공 공식이 쪽박 공식이 되어 수많은 은퇴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가보다 수억을씩 산 피눈물 매물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매달 내 통장을 공격하고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은행집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더 이상 카드라 통신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그 위험한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정재호 씨의 퇴직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광주 하남공단 자동차 부품회사 33년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던 날, 그의 손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왠지 내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그의 발이 되어주었던 낡은 회색 운동화.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운동화는 다시 그의 발에 끼워져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참 낯설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이 전부였고 TV에서는 온종일 부동산 뉴스만 떠들어댔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세. 하지만 광주는 다릅니다. 신도시 분양 열기 후끈 외지 투자자까지 몰려 이상하게 그 뉴스 자막이 그의 잠자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내 고향 광주는 다를 거야.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날 저녁 재호 씨는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남 신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알아? 요즘 같은 때에 중도금 이자를 2년이나 안 받는다는데 이거 기회 아니야? 아내 이선희 59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우리 둘이 아프지 않고 살려고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 무슨 아파트를 또 사요. 요즘은 말이야. 이럴 때 고향에 번듯한 새 아파트 하나 사두면 그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자도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발 욕심내지 말고요. 하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이미 모델하우스 전단지에 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최고 입지, 노후 걱정 끝,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그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만 주어진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 몰래 버스를 타고 하남 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은 외지에서 온 차들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고 예쁜 상담 직원이 그를 사렵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2년 동안은 돈 한 푼 안 내고 갖는 새 집입니다. 준공되고 전세만 놓으면 앉아서 몇천은 버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재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준공 때까지 이자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그럼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전세 3억은 무조건 나가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불안감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자도 없고 전세만 맞추면 내 돈은 오히려 남는다니 이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 그는 청약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험이야. 집에 돌아온 그를 본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구석 퇴직식 날 벗어둔 낡은 운동화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민수 씨가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뉴스 안 보세요? 금리가 미쳐서 다들 죽는 소리 하는데 무슨 아파트 청약이에요. 아들아, 지든 말이다. 결국엔 올라. 그건 세상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진리야. 그 진리 믿다가 지금 길바닥에 앉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청약 접수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광주 하남 신도시 더폴의 아파트 84A형. 청약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이제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며칠 뒤 발표일. 당첨을 축하합니다. 모니터에 뜬 6글자를 본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나 됐어. 우리 당첨됐다고.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계약금 4,800만 원을 이체하던 순간 통장 잔고가 뭉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하지만 그 낡은 운동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고생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재호 씨는 오랜만에 하남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철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절반쯤 올랐네. 그래도 잘 되고 있구만. 그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운 집인 양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봐봐. 사람들도 다 사잖아. 여긴 입지가 좋아. 그는 일부러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번 단지는 광주 최고 인기예요. 전세 3억은 무난합니다. 지금 계약하신 분들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들이래요.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확신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카페 글을 읽으며 안심했고 추천맨 앞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계약금 4,800만 원 더하기 대출 3억 더하기 전세 3억은 내 돈 2억 투자. 완벽한 계산. 하지만 계산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준공을 앞둔 시점, 부동산 뉴스에는 연일불길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역전세, 미분양, 급매. 그의 휴대폰 알림창에도 아들 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요. 전세가 3억? 요즘은 2억도 안 맞춰져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안내, 이자 2년 면제, 준공시 일괄 정산. 그 문장만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돈 안 나가잖아. 그러나 그 괜찮음이 얼마나 짧은 착각이었는지 그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2025년 1월 입주식 날, 단지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하남 땡땡 아파트 입주 시작. 그는 아내와 함께 새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17층, 깨끗한 하얀 벽지, 반짝이는 마루.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긴 하네요. 그럼 이제 전세만 놓으면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심했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전세 2억 7천, 급전세 2억 5천 같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3억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전세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내놔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다 새 아파트인데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북 검색창에는 매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광주 하남 전세 시세. 숫자는 매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3억이 2억 8천으로, 2억 8천이 2억 5천으로, 결국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처음으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납부액 91만 2천 원. 통장을 열 때마다 잔고가 깎여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면제라던 그 말, 결국 이거였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 낡은 운동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엔 그가 평생 다닌 공장 바닥에 기름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이 되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세 2억에라도 내놓자. 그 차이만큼 약 1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액 43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붙였을 때 낡은 운동화가 그의 발끝에 바랬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용히 들어 올려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오래 믿었구나. 세상도 나도 다 바뀌었는데. 2025년 가을 광주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단지 앞 가로등은 환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에는 금매 3억 4천, 전세 공실 다수 같은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인정하셔야죠. 그 돈이면 그냥 연금 넣는 게 나았어요. 그는 밥만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그날 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그는 손으로 문질러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마트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우유 상자를 옮기며 하루 종일 땀에 젖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는 문득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자신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층, 불이 켜진 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사이에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한때는 밝았지만 지금은 깜빡이는 불빛.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자 내야 하니까.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운동화를 스쳤습니다. 그 신발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가 붙잡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서재 한켠에는 그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신발은 그가 평생 믿었던 집값은 오른다는 신화를 대신해 욕심은 노후를 삼킨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마다 그 운동화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안전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이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여름, 전북 전주의 한 시청 건물 앞에서 63세 김동석 씨가 정년퇴직 인사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좀 쉬세요.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서류철로 가득한 책상, 30년 동안 매일 닦던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흰 머그컵 한 잔. 그 안엔 오래된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일상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대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76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낫지. 남들은 퇴직금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는 이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흰 머그컵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 박연숙 씨와 함께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은 전주 효자동에 25년 된 빌라. 대출도 없고 세탁기 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전주 광주 신도시 외지인 몰려 지금 사두면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 소리에 주변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돈이 남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새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서가 너도 들어와라. 광주 신축 단지 분양가가 5억이라는데 전세 놓으면 이자도 다 갚는다더라. 그 말은 어쩐지 20년 전 주식 열풍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안 하면 바보다. 퇴직 동료 최 부장은 심지어 퇴직금을 모두 털어 전북역 신도시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는 동석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넌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은 변했어. 요즘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라니까. 하지만 동석 씨는 그저 흰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본 건 남들 따라간 사람은 늘 후회하더라. 그해 봄, 아내 연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축 말고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버겁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 형편에 벌어야지 보다 지켜야지가 먼저야.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 그냥 부동산 하나 잡으면 끝인데. 하지만 그는 매주 월요일 노트북을 켜고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합관리 같은 강의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날 이후 그는 소비부터 바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외식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남는 돈은 고금리 정기예금과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에 나눠 넣었습니다. 적게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그렇게 작은 안정의 사다리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고 주변에서는 역전세, 급매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온 건 퇴직 동료 최 부장이었습니다. 야, 나 큰일 났다. 세입자가 나가겠대. 전세도 안 맞춰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내가 왜 그때 너 말 안 들었을까? 통화가 끝나자 동석 씨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흰 머그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 대신 지키면 돼. 하지만 그의 노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4년 아내가 갑작스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원비와 재활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도 빚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준비했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차분히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채워온 작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공부하더니 통장을 나눠두더니 그게 다 이런 이유였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버는 게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게 기술이야. 2025년 봄, 그의 흰 머그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고생이 아니라 안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여유로워 보여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유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에 있어야 하죠.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투자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흰 머그컵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전주 효자동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김동석 씨는 조용히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바닥에 맺힌 갈색 얼룩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흔적이 내 인생을 지켜줬구나. 그때 아내 연숙 씨가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예전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더니 요즘은 텃밭만 보고 웃잖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뉴스보다 하늘색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어느 날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 김현우 씨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현우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까지만 월세 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들어오지.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동석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당장 여유는 없는데.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낀 거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몰랐지?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진짜 부자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텃밭에서 딴 상추와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동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세상은 늘 빨리 가라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천천히 간 사람들이더라. 시간이 흘러 2025년 겨울,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손해본 부동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퇴직 동료 최 부장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김동석, 너 그때 진짜 현명했어. 왜요? 내 아파트, 이제 분양가보다 1억이 떨어졌어. 대출이자에 미치겠어. 너처럼 연금으로 살 걸 그랬다. 최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커피나 한 잔에.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잠시 후 최 부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성공한 사람이야, 김동석.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지켰을 뿐이야. 내 걸 욕심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퇴직, 불안 시작. 2022년 욕심 유혹. 2023년 지킴의 선택. 2024년 위기 속 안정. 2025년 평온의 증명. 그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안정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며칠 후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는 다시 시청 근처를 지났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자리,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머니 속에서 낡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그 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 얼룩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않아서.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평화를 택한 거였지.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170만 원 남짓의 연금이 들어왔고 생활비는 그 안에서 정확히 계산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여행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매일 저녁이면 아내와 아들이 웃는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밤, 그의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세월을 데우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엔 더 이상 한탕도 역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진짜 부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머그컵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결국 욕심보다 마음을 남기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 아래 그의 흰 머그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약 46%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고령 가정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고 느끼는 거죠. 또 같은 조사에서 고령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중심 실물 자산이며 금융자산 활용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말은 많은 노인들이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70대 고령층의 42%는 금융자산이 1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즉, 겉보기 순자산은 높아 보여도 손에 쥐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특히 문제입니다. 한국 고령 세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고 금융자산 중심 구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편중은 유동성 부족과 리스크 노출을 동시에 증폭시킵니다. 해외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율, 참여 깊이, 다양성 모두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강화하고 금융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 참여가 더 위축된다는 분석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이 적은 가구나 농촌 가구일수록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통계와 연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고령 가구가 최소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며 유동화 가능성이 낮아 실제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를 억제하고 자산 운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자산 수준이 낮거나 농촌 거주 가구일수록 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통계와 연구 배경 위에서 앞서 본 두 사례 육심으로 무너진 사람과 안정으로 지킨 사람은 단순히 극단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많은 노후 세대가 이 두 가지 길 사이를 오가고 있고 위 통계는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례와 통계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마냥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정부와 여러 지자체, 또 해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정책들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죠.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든든한 노후 준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여러 주민들에게 재정 설계와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회는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인식 제고와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장도 지역 내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주민에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덕분에 부산, 인천, 전북 일부 시군 등에서 지자체 기반의 노후준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유연 안정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거주지역 중심의 노후 생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을 넘어 거주지에서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 쪽에서는 이미 실질적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의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공사,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지원을 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지붕 방수 보강이나 벽체 보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노후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영무기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거주하면서 담보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영무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즉 노인이 집을 팔지 않고도 자산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제도는 소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게 유용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영무기지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연금 형태나 현금 인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해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 시에도 주택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되므로 무리한 부담이 남지 않는다. 물론 영무기지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이자 누적, 담보 가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만든다면 이 방식은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노후 세대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무기지형 주택담보연금 제도 도입.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하거나 상한을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무기지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인출하면서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자체 기반의 노후준비 통합서비스센터 운영 강화, 모든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노후주택 개보수 상담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주택 보수단열 개선 보조금을 늘리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실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장년 노인 일자리 연계 더하기 소득 보완 프로그램 확대, 노동 가능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노후 소득 한극을 메울 수 있도록 연계형 소득 보완 제도를 강화합니다. 영무기지 및 노후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교육 및 상담 의무화, 영무기지나 연금형 금융상품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하고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합니다. 한 사람은 고향의 하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인생길 위에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는 발걸음을 내딛었고 누군가는 지키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더 멀리 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두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야. 늦기 전에 잡아야 해. 아니야. 이젠 지켜야 해. 내가 가진 걸 소중히 해야 해. 이 두 속삭임은 어느 날 아침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혹은 밤늦게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선택의 갈림길이죠. 광주에서 노후를 걸고 분양 아파트를 선택했던 정재호 씨. 그는 인생 마지막 도전을 기회라 믿었지만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빚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의 작은 빌라에서 매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김동석 씨. 그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지켜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벌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정재호 씨의 낡은 운동화는 오늘도 현관 구석에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천천히 걸을 시간이야. 그 신발엔 평생을 버텨온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다해 살아낸 사람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김동석 씨의 흰 머그컵에는 매일 같은 커피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얼룩은 단조로운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불안 대신 평화를 택한 용기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거창한 투자나 화려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 가족과 하루 한 끼를 웃으며 나누는 일, 그 속에서 진짜 부는 피어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큰 집을 샀는지,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진 노후를 다시 일으키고 가족의 온기를 되살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시나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노후가 숫자보다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빚 대신 감사가, 욕심 대신 평화가, 후회 대신 미소가 남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정재호 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김동석 씨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두 사람의 길 중에서 더 따뜻한 쪽으로 향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노후를 믿고 맡긴 주식 정말 안전할까? 최근 서울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정적인 배당 ETF라며 투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주식으로 연금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삼성전자, 테슬라, AI, 양자 컴퓨터 관련 주까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열풍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고 금리는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다들 마지막 희망을 주식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60대 이상 투자자의 40%가 최근 1년간 실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주식, 정말 당신 편일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해질 무렵의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식으로 내 노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 책을 읽던 사람은 62살의 정혜수 씨였다. 한때 중견 전자부품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부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퇴직식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웃었지만 정 씨는 그날 밤집에 돌아와 오래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유튜브에서 50대 주식 투자법, 은퇴자 배당 ETF라는 영상글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책상 위에는 주식 관련 서적이 쌓여갔다. 아내 이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젊을 때도 밤새 회사 일만 하더니 퇴직하고도 또 이러면 어떡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회사는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 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월세 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은행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노후는 망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첫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유튜브에서 테슬라 2배 ETF 광고를 봤다. 요즘 50대, 60대가 테슬라로 인생 역전했다는 문구가 화면에 번쩍였다. 영상 속에는 은퇴 후 매달 분배금 받는 비결, 커버드콜로 월세처럼 수익 얻는 법이라는 제목들이 이어졌다. 정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나도 도전해야 하나? 결국 그는 새벽 3시 휴대폰을 들고 투자 버튼을 눌렀다. 그의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이 미국 S&P 500 ETF와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AI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나눠 샀다. 그의 책상 옆에는 언제나 주식 투자 책이 놓여 있었다. 책에는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다. 배당주 안정, ETF 분산, 공포에 팔지 말라.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했고 저녁 식사 때면 아내에게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오늘은 3% 올랐어. 이제 우리도 월세 수입처럼 돈이 들어올 거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그게 진짜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네. 하지만 2025년 봄, 미국 나스닥이 급락했다. AI 관련주와 테슬라 2배 ETF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다. 정 씨의 계좌에는 빨간 숫자가 아닌 짙은 파란색 손실 표시가 떠 있었다. 그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버티면 오르겠지. 그러나 손실이 40%를 넘어가자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날도 새벽 2시, 정 씨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만 주식 투자 책이 열려 있었다. 책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돈을 가져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로 나온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냥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잠깐 흔들리는 거야. 다들 이 시기를 지나야 성공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퇴직 전에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부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바다 위에서 손을 부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 60대 이상 투자자 손실률이 40%래. 엄마 걱정 많아. 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달라. 나는 공부하고 하는 거야. 다들 ETF 몰라서 손해보는 거야. 그의 말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방 안에 쌓인 주식 서적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며칠 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다들 은퇴 후 골프나 등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주가 생각뿐이었다. 야, 요즘 테슬라 봤냐?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여. 그는 흥분해서 말했지만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혜수야, 너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주식은 인생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야. 정 씨는 잠시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다.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그 문구를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다. 그는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그날 밤, 책상 위 주식 투자 책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얼룩처럼 보였다. 2025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정에 쑤시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또다시 하락 중인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빨간색 대신 온통 푸른색, 마이너스 48%. 그의 손끝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오른다 했는데 그가 믿었던 커버드콜 ETF는 연일 배당금이 줄었고 AI 관련주는 급락했다. 배당만 받아도 산다던 유튜브 멘토들의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정 씨의 투자 계좌에는 7,500만 원이던 돈이 4천만 원도 안 남았다. 그제야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손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팔면 진짜 끝이야. 아직은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비어갔다. 며칠 후 정 씨는 모처럼 친구 박노철 씨를 만났다. 그는 예전 회사 동기였다. 퇴직금 대부분을 채권형 펀드와 예금으로 나눠 넣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노철 씨는 정 씨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다. 혜수야, 요즘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잠깐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이 떨렸다. 나는 내가 너무 몰입할까 걱정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문득 주식 투자 책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던 그는 노후의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퇴직 후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젠 그냥 조금이라도 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우리 욕심 내려놓자. 당신이 힘들어 보여.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가를 훔쳤다. 이 책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비처럼 느껴진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다. 남은 4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정형 채권 ETF로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다. 휴대폰 속 증권 앱을 삭제하며 말했다. 이제 숫자 대신 사람을 좀 봐야겠다. 그 후 정 씨는 새벽마다 시장 그래프 대신 근처 공원의 새벽 하늘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 가을이 되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손자의 작은 손이 정 씨의 손등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친구 할게. 아내는 식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젠 괜찮아? 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 돈으로 미래를 증명하려는 건 그만하려고. 그 말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한마디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증시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투자 교육반에 등록했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가 겪은 실수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강의 첫날, 그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투자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부 투자로 만들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그는 강단 아래 앉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하죠. 평생 일했는데도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다들 주식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더군요.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벌던 그 시절의 존엄함과 따뜻한 관계예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저도 삼성전자 믿고 전 재산 넣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대신 사람을 키울 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오랜만에 그 주식 투자 책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래도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배웠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왔다. 주식 차트 대신 별빛이 그의 방 안으로 비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혜수 씨의 이야기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를 지키려던 주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이제는 숫자보다 삶의 온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 10층 작은 거실 창가에는 늘 햇살이 잘 들어온다. 그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사람. 65세의 한성우 씨. 그는 3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당시 한 씨의 연금은 매달 240만 원. 그는 퇴직금 대신 평생 근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을 내 노후의 기둥이라 불렀다. 주변 친구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한동안 고민했다. 성우야, 너도 이제 손 놓으면 안 돼. 연금만으로는 안 돼. 요즘 60대 다 테슬라 산다더라. AI ETF 이런 거 들어가면 매달 배당 나온대. 퇴직식 날
오랜 동료가 건넨 말이었다. 한 씨는 그날 밤 거실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 노후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으로 지킨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숫자보단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가계부를 매일 썼고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저축했다. 가족과 외식 한 번을 해도 오늘은 이 금액까지만 하며 계산하던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퇴직 후 그는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거절하고 대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자산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배당주 ETF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책을 사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신문 경제면을 스크랩했다. 아내 이영숙 씨는 처음엔 의아했다. 여보, 요즘은 다 유튜브 보고 투자한다는데 당신은 왜 아직 신문을 봐? 신문엔 광고가 없어. 유행이 아니라 사실이 나오잖아. 그 대답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한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신문, 점심엔 산책, 오후엔 지역복지관 시니어 금융교실 수업. 그곳에서 그는 ETF 구조와 분산투자 원칙을 배웠다. 강의 첫날 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리에 남아있다. 돈은 겁낼 때 잃고 지킬 때 불어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돈을 목적별로 나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에는 단 2개의 상품만 넣었다. 하나는 KODEX, 미국 배당 ETF, 다른 하나는 TIGR 국채 ETF였다. 처음엔 친구들이 비웃었다. 야, 그런 거 넣어서 언제 돈 벌래? 지금은 AI 시대야. 테슬라 2배 ETF 몰라? 그거 요즘 60대 사이에서 인기야. 그 말에 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인생을 2배로 걸 만큼 여유가 없어. 하지만 갈등은 집 안에서도 찾아왔다. 아들 현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늘 아버지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했다. 아버지, 요즘 코인 시장 반등이에요. 이더리움 사두면 몇 달 만에 2배 갑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시대가 너무 빨라요. 한 씨는 잠시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노후를 변동성이 아닌 시간에 맡긴다. 현우야, 아빠는 너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천천히 걸을 때야. 그 말에 아들은 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60대 투자자 40% 손실이라는 제목이 떴다. 한 씨의 친구들 몇몇은 그 손실을 직접 겪었다. 어떤 이는 퇴직금 1억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이는 커버드콜 ETF 배당금이 줄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한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다들 고생하네. 그러게, 당신처럼 천천히 한 사람은 거의 없대.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욕심이 없었던 게 다행이지.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절제가 만든 결과였다. 퇴직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엔 여전히 원금이 그대로 있고 매달 25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돈으로는 손주 용돈과 여행비를 마련한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신문 옆에 놓인 작은 수첩에 이렇게 쓴다. 오늘도 손실은 없고 마음은 편안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기까지는 그 역시 불안과 흔들림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2023년 금리 인상으로 배당 ETF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나이에 또다시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겠지.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엔 불안 대신 규칙이 자리했다. 그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2025년 가을, 강동구 천호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한성우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길가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주식 앱을 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이네. 그는 지난 봄 과감히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했다. 그 이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대신 매달 말이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배당 내역서를 한번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그의 수익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원금은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내 통장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야. 그의 오랜 친구 박재홍 씨는 달랐다. 같은 시청 출신이었지만 퇴직금 일부를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로 고민이 깊었다. 그날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야, 넌 참 대단하다. 나는 2천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날아갔어. 근데 넌 배당만으로도 여유롭잖아. 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했어. 돈은 잃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더라고.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팁 50대, 60대 노후 준비, 실패 사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60대 남성, 최근 급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 그 소식에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다. 참 무섭다, 그치? 당신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한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그럴 뻔했지. 다만 운 좋게 욕심이 조금 덜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삶을 배우자.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한성우 씨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아내와 동네 도서관을 찾아 독서 모임을 운영했다. 그 모임 이름은 느림 배당회. 참여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다. 매주 수요일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재테크 실수를 나누며 웃곤 했다. 한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이 편한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누군가는 이 커피가 제일 부자 냄새나요라며 웃었다. 그 말에 한 씨도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현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적금이랑 코인 조금 정리했죠. 예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네요. 그 말에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걸 이제 안 게 어디냐? 아빠도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어. 아들은 잠시 웃다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으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삶으로 얻은 평온한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날짜 아래 이렇게 썼다. 연금은 내 뼈대, 배당은 내 호흡, 가족은 내 힘. 창밖엔 은은한 불빛이 깔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 위에 겹치는 손자의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노후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시간이 흘러 한 씨는 노후 강의 초청을 받았다. 강단에 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을 키우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도, 연금도 다 좋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마음의 여유예요. 강연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그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이젠 연금만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네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책상 위엔 낡은 신문과 작은 메모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노후는 잔고가 아니라 관계로 증명된다. 그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노후는 불안이 아닌 안정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우 씨의 선택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0대와 60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이 여전히 경제활동 중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부족 때문에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금융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답변이 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노년 세대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투자의 방향에 있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18%, 70대 이상은 마이너스 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코인, 두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심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투자자의 약 3분의 1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층 투자자일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고령층 금융습관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안정형 금융상품에 분산한 사람들은 10년 뒤 자산 유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반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유지율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가 노후의 삶을 좌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로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정기적인 연금과 배당 중심의 소득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한성우 씨 같은 계획형 은퇴자들이 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해외 연구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고수익 단기 투자를 반복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배당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그룹은 심리 안정도가 크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보다 심리적 평온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투자 스트레스는 건강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돈을 불리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정신건강과 금융불안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최근 1년간 투자 손실을 경험한 60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액이 수천만 원을 넘은 경우 1년 내 병원 진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년층의 재무 안정성이 곧 건강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한성우 씨처럼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절제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균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 투자에 몰리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령층의 금융 문제는 소득의 부족보다 금융 지식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즉, 정혜수 씨처럼 불안감에 밀려 유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한성우 씨처럼 시간을 두고 공부하며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명확히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은퇴 후 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람 중 대부분이 투자 당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전문가 조언 없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영상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훨씬 높았고 손실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투자가 아니라 이해와 학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이제 단순한 투자 세대가 아니라 노후 생존형 투자 세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지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버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노후에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야기 속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결국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욕심에 밀려 퇴직금을 시장의 파도에 던졌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과 계획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50대, 60대, 혹은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노후의 불안을 덜어주는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부터 고령층 금융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금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노후 자산 상담 전담 창구를 전국 주요 도시 지점에 설치했고, 60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2차례 이상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즉, 투자 전에 이 상품이 당신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내 연금 리모델링 서비스를 확대해 한 번의 조회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세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금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대 이상 시민에게 배당 ETF, 연금 수령 계획, 노후 자산 배분법 등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분석하고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위험도를 계산해보는 실습 중심 교육입니다. 부산시는 금융돌봄센터를 통해 10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층이 잘못된 투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금융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퇴자들이 월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을 분석받고 필요시 지역 신협과 연계해 저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과 금융주권을 되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약자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금융피해 중 상당수가 온라인 모바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 비대면 금융안전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인증을 거치고 가족이나 지정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죠. 이런 변화들은 한성우 씨처럼 신중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00세 시대 자산건강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를 함께 묶은 노후 설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재무건강 통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산관리뿐 아니라 의료비, 치매 대비, 주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나라들의 대응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65세 이상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거래은행이 반드시 수익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음성 영상으로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금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에게 금융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계 지출과 투자 상황을 함께 점검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돌봄센터도 이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령층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니어 투자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수많은 고령층 피해를 막아내며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무료 재무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은퇴자들이 개인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층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립 시스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령층의 노후 안정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교육의 문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평생학습관과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 자산관리 아카데미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투자 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 계획, 세금 절약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흘려보내고 어떤 구조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노후의 승부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배우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갈림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쫓다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냈다. 하루의 차리, 한 번의 선택, 그 작은 갈림길에서 두 인생의 노을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일터에서 버티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문턱, 퇴직 이후의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지었죠. 정혜수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 돈으로 노후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그를 이끌었고 욕심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프의 숫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계좌의 색깔이 그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성우 씨는 같은 세대, 같은 은퇴자였지만 조용히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 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그는 숫자 대신 시간을, 수익 대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좌엔 큰 수익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 흘린 세월의 의미 아닐까요?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는 용기, 모르겠을 때 배우는 겸손, 그리고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정혜수 씨의 방 안에는 아직도 낡은 주식책이 남아있고 한성우 씨의 거실에는 신문과 손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가 만들어야 할 노후는 더 이상 숫자와 경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여유로, 비교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곧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 이제는 벌기보다 누리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 인생으로 돈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이 곧 우리 세대가 남길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퇴직금이 될 겁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 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 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상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